코로나 이후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님을 모시고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 초청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도서관이 이번 특별 기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지난 2월부터 휴관에 들어갔는데요. 그동안 닫힌 도서관에서 간간히 뵙는 분들마다 대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다시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실 때 답답했던 그 마음이 오늘의 자리를 만들게 한 동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가 코로나 이후의 세계와 일상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도움되는 시간이길 바라면서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는 일일 50명 내외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일일 5만 명, 브라질도 한 4만 명 수준으로 여전히 코로나가 극성인데요. 과연 이 바이러스의 끝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돗자리를 깐 사람이 아니라서요. 이렇게 딱 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꾸 많은 분들이 종식, 박멸, 퇴치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그건 조금 헛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가 노력해서 완전히 박멸한 바이러스는 딱 하나입니다. 천연두. 천연두 바이러스 하나 지구에서 깨끗이 저희가 정리했고요. 물론 아직도 실험실에는 있습니다. 그게 또 잘못 유출되면 큰일인데 천연두 빼고는 단 한 차례도 우리가 완전 박멸, 완전 종식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꿈을 완전 박멸, 완전 종식에다 두고 우리가 일을 하면 저는 좀 허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사용한 용어들이요. 박멸, 퇴치, 종식 이런 용어들이 처음 듣는 용어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 농사 지으면서 해충 구제할 때 늘상 쓰던 용어거든요. 병멸구를 박멸하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부터 뭐가 조금 우리가 착각했어요. 사실은 자연을 상대로 하는 일, 해충도 그렇고 이런 바이러스도 그렇고 이럴 때는 군대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박멸, 퇴치, 종식 이게 군대 용어예요. 쳐들어가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군대 행동을 하면 안 되고요. 경찰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찰은 무슨 사건이 터지면 이른바 폴리스 라인이라는 걸 치잖아요. 노란 띠를 이렇게 두르고 시민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태를 적절한 수준에서 안전하게 그냥 유지하는 거죠. 질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란 용어도 별로 사실은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저는 경찰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우리 일상생활에 크게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이제는 이 정도면 안전한 거구나 하는 거지. 마지막 한계까지 완벽하게 박멸하고 이 사태를 완벽하게 종식하겠다. 그건 조금 헛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헛된 꿈이요. 네. 네. 질서 유지 정도로 가야 한다. 네. 그렇다면 좀 처음으로 돌아가겠는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인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혹은 아직도 추정 중일까요? 제가 보기에 거의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코로나19뿐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20세기 들어와서 거쳤던
메르스, 그 전에 사르스 전부 박쥐로부터 왔다는 거는 거의 거의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박쥐 이전에 또 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박쥐로부터 사르스의 경우에는 사향 고양이를 통해서 우리한테 왔고, 메르스의 경우에는 낙타를 통해서 왔고, 이번에는 천산갑을 통해서 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물론 다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르스의 경우에 꼭 박쥐가 사양 고양이에게만 줬을 리는 없죠. 여러 동물들에게 이렇게 막 묻고 했겠지만, 그 중에 아마 처음 우리 사람 중에 처음으로 그 바이러스를 옮겨받은 사람이 사양 고양이를 잘못 다루다가 그렇게 됐을 거고요. 이번도 아마도 중국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그 전통 중국 그 약재로 천산갑의 비늘을 사용을 해요. 천산갑의 비늘. 천산갑이라는 동물이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사실은 걔네들이 그냥 개미핥기거든요. 네. 저는 중남미 열대에서 주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중남미 열대에 가면 개미핥기가 퍽 흔해요. 네네. 종종 만나는데 걔네들은 다 전형적인 포유동물처럼 이렇게 털로 뒤덮여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그 아시아권하고 아프리카 일부에 사는 개미핥기는 그 털이 비늘로 변했어요. 진화 과정에서.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 비늘에 약효가 있다. 심지어는 그 비늘에 정력이 좋은 이런 게 있다. 그래갖고 그걸 그렇게 세상에서 사들여가지고 그 비늘을 뽑아요. 그 몇 차례 중국 정부가 그 현장을 급습해갖고 네. 이렇게 하면 그 비늘을 쌓아놓은 게 이렇게 산처럼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천산갑을 붙들고 그 비늘을 뽑느라고 이러고 있었겠어요. 그러는 와중에 아마 이번에 그 어떤 분이 묻었겠죠. 그 바이러스라는 존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생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혼자서 막 움직여 다닐지를 못합니다. 네. 제가 만약에 감염이 돼 있다 그러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연하고 있는데 제 몸 안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 진짜 저 꼬마 진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걸어서 꼬마한테 가서 이런 일은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떠드는데 침방울이 날아다니다가 선생님들 코 속으로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다든가 이러면 감염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2m만 뛰면 제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지 못한다. 거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일부러 천산갑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이 나타나니까 막 달려와가지고 사람 몸에 쫙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천산갑 비늘 뽑다가 그것도 또 천산갑의 몸에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걔네들도 그 세포 안에 들어있다가 나와야 되니까 그 뽑는 와중에 아마 체액이 흘러나온다든가 피가 나온다든가 이런 데 묻다가 그것도 또 우리 피부로 해서 우리 피부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의 피부는 참 약하잖아요. 종이에도 이렇게 쓱 하면 비어가지고 이게 무슨 정말 웃기는 피부인데 되게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랑 굉장히 유전적으로 가까운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걔네들이 손은 그냥 나무 껍질 같은 데다가 또 털로 팍 덮여 있고 그래서 굉장히 튼튼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손 참 튼튼해요. 이렇게 털을 없애는 진화를 하는 와중에 우리는 굉장히 좋은 피부를 진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항균, 항바이러스 기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막 만져도 감염 안 돼요. 그 피부의 세포 속으로 걔네가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피부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 모를까. 이거 하다가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이렇게 코를 후빈다든가 손톱을 빤다든가 이런 것만. 그러니까 점막으로 걔네가 들어올 수 있는 그것만
막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역당국에서 손 잘 씻으세요 하는 거예요. 손만 깨끗이 씻으면 거의 감염될 염려 없어요. 공기 중에 막 날아다니다가 제 코로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침방울이 튀는 그런 정도면 모를까. 그 외에는 다 실제로 우리가 없는 건 손으로 거의 없는 겁니다. 저 엘리베이터 타면서 눌렀잖아요. 문 여느라고 손잡이 했잖아요. 뭐 하루에 아무리 어디를 안 만진다 그래도 조금씩은 만졌거든요. 이게 손 씻지 않은 상태에서 입안에 손가락을 넣는다든가 코를 후빈다든가 뭐 이러다가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만 깨끗이 씻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마 누군가가 천상과 비늘 뽑으면서 묻었을 거예요. 묻은 채로 아마도 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아마 우한, 중국 우한 시장 바닥에 와갖고 어떻게 하다가 누구한테 또 묻혀줬고 그 사람이 또 누구한테 묻히고 그 중에 누가 한국에도 왔고 그 중에 누가 미국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그랬고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다 번진 겁니다. 참 한심하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나라를 구하려고 그러다가 뭐 포탄이 날아와가지고 그 안에서 뭐 이런 무슨 영웅담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별 볼 일 없는 동물 그 괴롭히다가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이 묻은 게 그게 지금 우리한테 다 묻어가지고 수십만 명이 벌써 죽었고 세계 경제가 그냥 파탄된 거잖아요. 세상에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정말 황당하게 무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참 한심한 일이 이번에 벌어진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그 원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후 변화 혹은 지구 시스템의 이상현상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저희 생물학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기후변화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저희가 그렇게 충분한 자료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후변화의 문제, 생물다양성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얽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인간이 자연을 너무 훼손하는 이런 문제가 다 얽혀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 연결고리를 좀 그래도 이렇게 저 귀에 들어오게 한번 설명을 제가 시도한다 그러면 이게 박쥐에서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박쥐가 특별히 뭐 나쁜 동물이라서가 아니고요. 박쥐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지구에 있는 포유동물, 우리가 속해 있는 포유류의 4분의 1이 박쥐입니다. 포유류의 절반이 쥐고요. 그래서 다음번은 저는 이미 예언을 해놨는데 다음번 팬데믹은 쥐로부터 온다. 제가 뭐 저 근거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유럽의 흑사병이 쥐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쥐에서 올 확률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저 절반이 쥐니까. 그 나머지 절반의 절반이 박쥐인데요. 열대지방의 저 종다양성이 훨씬 높다는 건 대충 다 아시잖아요. 열대지방의 종류가 많다. 포유동물만 비교를 하면요. 박쥐를 빼고 비교하면 열대에 사는 포유동물의 종수와 온대에 사는 포유동물의 종수가 거의 똑같습니다. 뜻밖에도 온대에도 제법 많은 포유동물 종들이 사는 겁니다. 박쥐를 집어넣으면 근데 이게 그냥 확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박쥐는 열대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박쥐가 있지만 우리나라엔 그저 몇 종밖에 없고요. 열대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열대 박쥐들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온대지방이 점점 더워지니까 걔네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점점 온대지방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웬만한 온대지방까지 그 많은 박쥐들이 열대로부터 이동을 했거든요. 근데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은 주로 온대에 살잖아요. 한대나 열대보다 온대에 다 오그랑오그랑 모여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박쥐하고 우리하고 가까워졌어요. 박쥐가 우리 숲 가까이 온 거죠. 그런데 뭐 여기 저 구로 기적의 도서관 오시기 전에 반드시 박쥐 동굴에 들려서 아유 잘 있었니 이렇게 인사하기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박쥐 동굴에 갈 일 평생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박쥐가 살아야 되는, 야생동물이 살아야 되는 공간을 자꾸 줄이잖아요. 거기 나무를 베내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자꾸 넓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박쥐 동굴 바로 앞에까지 길을 다 내고 뭐 이러니까 야생동물들이 자기 살 곳이 너무 적어져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야생동물들에게 박쥐들이 바이러스를 옮겨줬고, 그 야생동물을 우리가 그나마 안 건드리면 다행인데 날이 갈수록 지금 점점 우리가 야생동물들을 더 많이 건드리고 삽니다. 혹시 저만 그랬나? 선생님들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인수공통 바이러스에 대해서 배우고 시험도 보셨나요? 초등학교 때 그거 들어본 적 없으시죠? 예, 인수공통 바이러스라는 말은 아주 최근에 우리가 언론에서 이렇게 접하기 시작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인수공통 바이러스라는 건 최근에 나타난 바이러스냐? 그건 아닙니다. 저 옛날부터 동물의 몸에 사는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으로 옮겨올 수 있다. 뭐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인수공통 바이러스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구태여 그런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야생동물을 별로 안 건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가 자꾸 야생동물을 건드리다가 야생동물 몸에 있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옮겨와서 또는 우리 가축에게 옮겨와서 이게 이제 거대한 질병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새로운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그 직간접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공헌한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기후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야생동물들하고의 접촉을 줄일 수만 있으면 이런 문제는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벌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코로나 원인이 박쥐에서 오고 우리가 야생동물이 살아야 하는 공간을 자꾸 침범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건 정말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그 말만 무성한 백신 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이고, 근데 뭐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엊그제 또 상당히 가슴 아픈 뉴스가 나왔잖아요. 미국의 그 유명한 질병 그 최고의 전문가 파우치 박사가 변이가 생겼다 하는 얘기를 아주 대놓고, 근데 이번 변이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 놈이다. 그 얘기는 사실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를 많은 이제 이 감염병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일 난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저처럼 진화생물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얘기가 아주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감염성 질환은 시간이 조금 가다 보면요, 전염력이 강한 놈이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독성이,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는 두 가지 속성을 함께 갖고 있거든요. 전염력과 독성, 치명성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너무 독성이 강하면 이미 감염시킨 사람을 죽여버리고 다음 사람에게 옮겨갈 기회를 별로 못 만들어요. 아프리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대표적인 예예요. 너무 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 서부 아프리카에서만 이제 가끔가다 나타나지 이게 세계적으로 안 번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제가 일찌감치 그런 표현을 썼는데, 마치 인간적인 표현으로 아주 약은 놈이 나타났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이유가 처음에 한 사나흘은 증상도 별로 없을 정도로 아주 조신하게 이놈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내가 감염됐는지 모르고
그냥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이러는 와중에 막 번져 놓고는 이제 한 사나흘 후부터 기관지로 침입하고 폐로 들어가고 뭐 다른 장기로 막 들어가면 그때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해갖고 그냥 급작스럽게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치명률이 지금 아직도 굉장히 낮은 이유가 우리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아직 이 바이러스가 독성을 나타내기 전에 대충 치료를 해서 많은 분들을 살리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나 이태리나 지금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시간을 놓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아파졌을 때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요. 지금 전염력이 강한 변이가 나타났다라는 건 벌써 제가 생각할 때는 저처럼 진화생물학자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하고 공진화하는 단계로 들어갔나 보다. 너무 독한 놈보다 지금 이미 덜 독하면서 마구 번지는 요 놈이 자연 선택 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독한 놈은 죽여버리고 못 건너가기 때문에 도태를 당하게 되는 거고요. 시간이 가면. 그러니까 섭섭한 거는 이 사람이 자꾸 죽는 게 걱정스러운 건데 이미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지금 언론에서 들으시잖아요. 감기 수준으로 공존해야 된다 이런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독한 놈들은 이미 충분히 사람 많이 죽였고 그 죽이면서 자기들도 그냥 같이 사라지고 모르는 가운데 막 돌아다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는 그저 감기 정도 앓고 끝나는 그 정도가 되는 날이면 코로나19가 감기처럼 되고 우리가 공존하게 된다. 공존하게 된다는 게 여전히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면서 공존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바이러스가 진화의 과정에서 너무 독한 놈은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좀 약한 이런 스트레인이 살아남아서 우리와 그냥 함께 살게 되리라. 감기라는 게 아마도 감기도 최초에는 사람 많이 죽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감기 바이러스보다는 그냥 적당히 아프게 하는 감기 바이러스는 그냥 도태 안 당하고 우리랑 그냥 같이 살게 된 겁니다. 감기는 우리 그렇게까지 무서운 질병으로 생각을 그냥 안 하잖아요. 감기 걸리면 그냥 적당히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뭐 약도 조금 먹고 뭐 이런 수준이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19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감기, 독감, 사르스, 메르스, 코로나19 다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다 같은 종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기는 그렇게 걱정 안 하는 건 이미 독성이 약하고 전파력만 강한 걔네만 우리랑 지금 이제 살고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최근에 종종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세요. 감기가 옛날 같지 않다. 요즘 감기는 이놈이 독하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이 조금 느슨해져 가지고 약간 독한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랑 잘 살게 된 건 아닐까. 감기 걸리면 집에서 좀 쉬셔야 되는데 감기 걸려도 이 정도야 내가 그러고는 일하러 가시잖아요. 가면서 코 닦은 손으로 친구랑 악수하고 회사에서 다른 동료한테 해대고 뭐 이러니까 그냥 자꾸 옮겨가는 거죠. 이게 걱정이 되면 집에서 쉴 텐데 이 정도야 그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서 약간 독성이 강한 감기 바이러스가 지금 도는데도 우리가 계속 똑같은 식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감기도 이거 옛날 같지 않게 감기 한번 걸리면 요즘엔 뭐 한 2주 동안 안 떨어져 가지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진화해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진화하는 동물이고 하다 보니까 이 둘 간에 서로 밀당이 있어요. 항상. 이걸 이제 우리가 공진화라 그러거든요. 같이 진화하는 거니까 그 관계를
생각하면 그렇게 나쁜 뉴스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변이가 그런 변이가 나타났다는 거는 이미 어쩌면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적응하기 시작했나 보다 하는 걸.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별로 인기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진화생물학적인 분석이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걱정되는 건요. 우리 아이 낳으면 그 아이 갓난 아이일 때 우리 병원에 가서 접종하잖아요. 그 백신 여러 가지 맞춥니다. 홍역 다 맞추잖아요. 백신은 인류가 개발한 그 어떤 발명품보다 참 기가 막힌 발명품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도시에 이렇게 밀집해서 살 수도 있게 되고요. 문명을 일으키게도 됐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임에 틀림없는데, 바이러스 같은 이런 질병의 백신이 굉장히 어려워요, 만들기가.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성 백신으로 맞고 있는 건 독감 백신입니다. 해마다 한 번씩 독감 백신 맞으라고 그래서 맞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게 효율이 한 60 내지 7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내년에 올 독감 그 스트레인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 자신은 없는데 예년에 이걸로 봐서 그래서 예측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60, 70%라는 얘기는 뭐냐면 10분이 맞았는데 서너 분은 그래도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60, 70%쯤 되면 우리가 가서 맞아요. 이게 20%다 그러면 아무도 안 맞아요. 뭐 맞았는데 5명 중에 1명만 보호가 된다는데 그걸 내가 왜 맞아? 안 맞는 거예요. 그 백신은 1940년대에 만든 백신입니다. 근데 효율 60%까지 올리는데 70년 걸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르스가 2002년이었고요. 메르스 2012년, 그 중간에 에볼라, 에이즈, 그 유명한 에이즈,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걸려서 굉장히 큰 사회적인 그런 반향을 일으켰던 에이즈, 남미 쪽에서 벌어지는 지카, 이런 모든 바이러스에 관한 질병들의 백신이 한 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왜일까? 백신은 그 바이러스를 속성은 안 없어지게 하고 죽이거나 아니면 약하게 만들어서 그걸 우리 몸에다가 주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프시라 하는 거예요. 약간 아프면서 면역을 키우시라 하는 건데 이게 안전하지 않으면 그냥 걸려요, 질병에. 그러니까 그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개발하는데도 1년, 2년, 3년, 운 좋아야 그 정도고요. 5, 6년 걸릴 수도 있는데 한 3년쯤 돼서 개발을 했다고 칩시다. 지금 금년 안에는 거의 힘들다라고 다들 얘기하시는 이유가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방역 하나도 안 해도요. 한 3년 지나면 끝나요. 예, 한 3분의 1쯤 죽고 나면요. 그냥 저절로 거리가 생겨갖고 바이러스가 못 옮겨가요. 우리가 그 존재를 모르면서 그렇게 당했던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 나머지 3분의 2도 다 죽이지 않았을까? 못 죽여요. 바이러스가 다음 사람한테 못 가기 때문에 너무 중간에 많이 죽어가지고 거리가 생겨서 못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 끝나요. 근데 우리는 단 한 명이라도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방역을 하는 겁니다. 그냥 죽는 대로 내버려둬도 끝나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테스트를 좀 해야 되는데 안전한지 효율은 얼마나 좋은지 해야 되는데 그때쯤 되면 사태가 많이 완화가 돼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접종 좀 해봐야 되겠는데 하실 분 별로 안 나타나요. 그 누구 왜? 안 나타나. 이게 상황이 심각해야 사람들이 나서서 나한테 접종하시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근데 이때쯤 되면 더 심각한 게 생깁니다. 경제성 문제가 뜨거든요. 제약회사들이 이거 만들어봐요. 팔아먹을 데가 없네. 그래서 안 만듭니다. 예, 실상은요. 지금 전 세계 한다 하는 제약회사 중에
코로나19 백신 만드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해봐야 장사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투자해서 지금 국가들이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 과학자로 이런 얘기하기 참 힘들었어요. 이 결심하기가. 저도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꾸 요즘 저 과학자들 중에 백신 무용론을 펼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참 위험하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백신은 한 사회에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이 맞아야 효율이 있는 겁니다. 그 사회에 절반만 맞으면 그 나머지 절반이 아직도 위험군이라서요. 그 사람들이 자꾸 아프기 시작하면 이 백신 맞은 사람도 생활이 너무 불편한 거고요.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아이들에게 그런 저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추는 건 모두가 다 같이 해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신 무용론을 자꾸 펼치는 사람들, 그 가짜뉴스 퍼뜨리는 이상한 사이비 과학자들은 참 나쁜 사람들인데요. 제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네요. 백신 아닙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였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백신이 만들어져야 이게 종식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갖고 일반인들이 그냥 그 백신만 개발될 때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백신 개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조금 문제를 분명하게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요까지만 얘기하고 더 얘기를 안 하면 사실은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좋은 백신이 있어요. 그걸 저는 행동 백신, 생태 백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그 얘기는 또 그 기가 막힌 발명품이라고 하신 화학 백신 대신에 교수님께서는 행동 백신과 생태 백신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열심히 말씀하고 해주고 계신데요. 자,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험실에서 아이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백신만 백신이 아니다 하는 거를 저는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행동 백신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2m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이게 아주 좋은 행동 백신입니다. 제가 내일 제 조선일보 칼럼에 조금은 욕먹을 또 글을 또 썼는데요. 지금 우리는 방역을 참 잘해서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는 듯 싶었는데 요즘 자꾸 몇십 명씩 나오고 그것도 또 한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조금씩 이렇게 자꾸 올라오잖아요. 요거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통계 자료가 자꾸 여러분에게 저 언론에서 그냥 확진자 뭐 이 숫자만 자꾸 가르쳐 주는데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숫자는 뭐냐면요. 확진자 대비 병상의 숫자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병상을 제법 메르스 때 제법 많이 준비를 해갖고 이번에 대구에서 그런 일이 터졌는데도 물론 대구는 모자랐지만 광주나 뭐 이런 데서 돕고 이래서 됐잖아요. 근데 지금 광주가 아슬아슬하다는 거죠. 광주에 있는 병상으로 광주에 있는 그분들을 다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 요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의료 체계가 붕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의료 체계가 붕괴되면 그땐 이제 우리 마구 이제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 전라북도 다 지금 협업하기 시작했고 뭐 이런 겁니다. 2차 대유행으로 갈지도 모르는 지금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을 지금 우리가 자꾸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그냥 했습니다. 그 행동 백신 접종 주간을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저 이제 휴가철 와서 조금 있으면 이제 다들 놀러 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아이들도 놀러 가자 그러고. 또 곧 가기 전에 지금이 딱 괜찮은 시기인 것 같아요. 7월 초니까. 딱 2주 동안만 나라를 멈춥시다라고 제가 제안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냥 정부에서
최소한으로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들, 그 뭐 전기라든가 이런 거 다 해서 그런 분들은 어쨌든 일을 하셔야 될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2주 확실하게 자가격리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2주 동안만 전 국민이 가족끼리 정말 감염되지 않았다는 거 분명히 아는 가족끼리야 같이 있는 거지만 옆집 사람하고도 2주 동안 무조건 안 만나면 바이러스는 지금 이 상태에서 딱 멈추는 거죠. 다음 사람으로 못 가는 겁니다. 2주 동안. 그럼 그 2주 동안에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만 병원으로 모셔서 치료하고, 그럼 우리 나머지 분들은 약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백신입니다. 나는 안 할래. 다 하는데 뭐 우리 돈은 안 하기로, 참여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이 한꺼번에 같이,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초반에 했습니다. 전 세계가 같이 하면 된다. 2주만 하면 이 사태가 그냥 딱 그걸로 거의 끝난다. 뭐 물론 잠복기가 2주가 넘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00%는 안 돼도 거의 우리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게 행동 백신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잘못하면 지극히 이상주의적인 사람이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뭐 실제를 모른다,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저는 실험실에서 백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백신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원천적인 백신은 자연 안 건드리면 자연에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안 와요. 그러니까 생태 백신을 모두가 접종하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연을 어떻게 한 번도 안 건드립니까? 우리가 필요한 자원이 다 자연에서 오는 건데. 근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자비하게, 무식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이런 짓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는 겁니다.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자연과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웬만한 사람은 거기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원도 끌고 나오고 이런 일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런 일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행동 백신, 생태 백신이 어쩌면 더 현실적이고 더 확실한 우리의 무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이 용어를 직접 만드신 거죠? 네, 제가 참 신기하게 이거 SNS 시대가 참 무섭더라고요. 이거 저도 지난 10월 이래로 외국 못 나갔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만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외국에서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해달라, 글을 써달라 뭐 이런 게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참 놀라워요. 혁명이 되겠는데요. 곧 머지않아.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위 뉴노멀이라고 하죠. 시대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 그 뉴노멀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교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뉴노멀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저는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미래를 예측하시잖아요. 뭐 비대면 사회가 될 거다, 뭐 여러 가지. 근데 모든 게 비대면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서요. 또 이 사태 지나가고 나면 또 다 까먹고 또 만나가지고 다 비비고 뭐 뽀뽀하고 뭐 이러고 살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만약에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진다 그러면 또 대비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비대면과 대면이 이렇게 잘 섞인 뭐 그런 미래가 되겠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뭐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저야 이제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진화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보는 독특한 약간 각도가 있는데, 우리가 비대면으로 절대로 못 살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동물이 그냥 두 종류거든요. 혼자 사는 동물하고 우리처럼 모여 사는 동물하고. 모여 사는 동물은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동물들인데, 제가 오랫동안 연구한 뭐 개미, 벌, 뭐 기린들도 몰려다니고, 뭐 바퀴벌레도 몰려다니고, 뭐 이게 모여 사는 동물들인데, 그 모여 사는 동물들 중에 딱 한 종, 우리만 성공한, 우리만 이렇게 올라선 마지막 진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걸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저 좋은 카페에 이렇게 침팬지들이 한 열댓 명이 카페에 이렇게 툭 둘러앉아갖고 지금 커피 마시고 뭐 이렇게 노닥거리고 있는데, 못 보던 침팬지가 문을 뚝 열고 쭉 들어와요. 그래갖고 카운터에 가서 뭐 카페 라떼 하나 주세요 뭐 이러고 시키는데, 이걸 한번 연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열댓 마리의 침팬지들이 쟤 뭐야? 다 일어나가지고 덤벼갖고 걔 다 물어뜯어요. 개미 사회에 개미들이 뭐 때로는 몇백만 마리가 막 같이 몰려다닙니다. 근데 걔네들은 전부 자매예요. 근데 우리 인간만 유일하게 서울역 대합실에 그 백몇십 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겁대가리 없이 그냥 들어가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도 그냥 같이 어울리는 거대한 익명사회를 만드는 데 성공한 유일한 동물입니다. 개미는 가족이 그렇게 거대한 거고요. 우리처럼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침팬지면 저 여기 오늘 안 왔어요. 미쳤어요. 제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다 이 동네에서 같이 지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패고, 저는 이제 들어오면 저는 뭐야? 이러고 이제 할 텐데, 그거를 이룬 유일한 동물이 인간입니다. 아마도 우리 생각에 네안데르탈인도 그걸 못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우리 호모사피엔스보다 체격도 더 좋았고요. 머리도 더 컸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았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힘도 더 세고. 근데 왜 우리한테 밀려서 나갔을까? 걔네는 모여봐야 한 150명 이상 모여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150명 정도를 넘었으면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150명이 그 정도 숫자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작고 머리 약간 나쁜데, 우리는 어느 날 3만 명이 모여가지고 쳐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점령하게 된 데는 그 진화가 굉장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런 동물이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가 가끔 일어난다고 절대로 안 만난다? 저는 그럴 리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만날 겁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조금 만남의 양태가 약간 변할 수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 하나 저도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뉴노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생태 백신을 전부 접종하고 사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까지는 아직은 자신은 못하겠고요. 제가 관찰하는 게 있습니다. 그제 TV에서 제가 그 침팬지 연구하신 제인 구달 박사님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걸 보여줬는데, 제인 구달 박사님, 뭐 데이비드 애튼버러, 레비 스즈키, 뭐 온갖 이런 유명한 분들이 그동안 참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을 보호합시다. 자연을 보호하는 게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뭐 열심히 설명했는데 이리 듣고 이리 다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나빠진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기후 변화가 아니라 이젠 기후 위기다.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사라진 예가 없습니다. 북극곰이 지금 멸종하기 직전이고요. 막 이랬는데, 그 말 안 듣던 여러분이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약간 달라지시는 걸 제가 관찰합니다. 야, 이거 자꾸 이러다가 자연 이렇게 자꾸 훼손하다가 이런 일 자꾸 벌어지면 어떡하는 거야? 약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게 호소했는데 안 되던 일이 어쩌면 자연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조금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뭐 그냥 적당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삽니다. 그동안 우리가 환경 친화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번 이거 겪으면서 생각하니까 그건 조금 변명이었고요. 면피용이었더라고요. 어느 기업이 우리는 환경 친화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한 게 그 기업이 생태계를 살려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보다는 조금 덜 망가뜨렸어요. 뭐 요 정도 얘기지. 그게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었더라고요. 이제는 그 정도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생태 중심적, 환경 친화적 정도가 아니라 에코 센터드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생태를 우리 활동의 중심에, 생태를 기업 활동의 중심에 두고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부터는 살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이냐를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경험이 다 조금씩 있으실 것 같아서. 제 제자들이 자꾸 저한테 제발 선생님 좀 그러시지 말라고 자꾸 말리는 게 있는데 제가 또 그 꼰대 근성을 못 버려가지고 공회전 하는 차를 보면 가서 반드시 지적질을 제가 하거든요. 공회전 이렇게 하시면 미세먼지 만들고 막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제발 그러지 말고 그러다가 그 사람하고 싸움 붙으면 선생님 정말 저 못 볼 꼴 보고요. 제발. 그래서 저도 조심해요. 근데 공회전 참 많잖아요. 다니다 보면. 저 얘기할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면서 하는데 작년 한 1년 전쯤 됐는데요. 1톤 트럭이 그냥 켜놓고 있더라고요. 이걸 얘기해 말어 이러고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대개 그럴 때 보면 그 켜놓은 상태로 뭐 짐 갖다 놓고 이러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인 1조로 온 거예요. 근데 운전석에 앉아 있는 친구가 마스크를 썼더라고요. 돌겠네. 그래서 똑똑똑 했어요. 그랬더니 씩 내려요. 그래서 마스크는 왜 쓰고 계세요? 그냥 점잖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친구가 지금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미세먼지 만들고 계신데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확 끄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제 제자들한테 오늘은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이랬다. 사실 그런 얘기하기가 두려워요. 요즘 하도들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이러고 참 왠지 사람들이 자꾸 폭발하려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 자꾸 하기가 힘든데 달라질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저 그래서 제 재단에서 요즘 이제 이런 거 기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마패 같은 걸 하나 다 만들어 줄까? 그게 팬데믹 워처라는 탁 써갖고 팬데믹 감시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회전하고 있는 아저씨한테 가서 초등학생이 아저씨 때문에 우리 3년 후에 팬데믹 또 당해요. 꺼주세요. 그러면 전에는 야 임마 네가 뭘 알아 이러던 분이라도 우리가 이걸 겪었기 때문에 어쩌면 얘기를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 생태계를 이렇게 망가뜨리다간 우리 다 망하는 수가 있는데 이 계산을 조금씩 하기 시작한 것 같다는 그건 굉장히 희망적인 뭐 그런 생각도 요즘 좀 합니다. 네네. 네. 그 교수님의 그 생태 백신에 관한 그 논의를 좀 더 이어서 저희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그 참여 신청과 함께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그 생태적 전환 혹은 생태계와의 공존에 관한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중 한 2분 정도 좀 질문을 직접 교수님께 드리시고 이 논의를 진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지. 그럼 제가 일단 좀 그 질문 올려주신 걸 바탕으로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진화 선생님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네네네. 그럼 조진희 선생님. 아, 있으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까요? 생태적 전환의 삶의 하나로 사회적 관계와 연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이 관계와 연대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전의 것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이 사태를 겪으면서 새롭게 제시하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게 연대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너무 사회 구호식으로 해봐야 그건 그렇게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이해하면 그때는 자발적으로 일이 벌어지는 건데, 저는 이참에 어쩌면 연대는 자발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서양의 엄청난 거부들은 지금 시골로 도망갔대요. 그리고 무인도를 사가지고 무인도로 도망갔고 요트 안에 떠갖고 육지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대요. 근데 그거 말짱한 일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처음에 갈 때는 한 2, 3일 가 있으면 될 줄 알고 나갔겠죠. 요트에 가 있는데 지금 이게 몇 달이에요. 거기서 계속 자급자족으로 물고기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뭐를 날라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바이러스 나한테 옮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이렇게 겪다가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뭐를 하나 발견했을 거냐 하면, 돈 많다고 해서 내가 상류층이라고 해서 우리만 괜찮으면 다 괜찮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분명히들 알았을 거예요. 싱가포르도 방역 잘하다가 외국인 노동자들 제대로 못 챙기다가 거기서 또 터졌거든요. 이번에 이 사태로 함께 가야 된다는 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다들 알게 된 겁니다. 나만 깨끗하고 나만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 지저분한 전양반들이 자꾸 걸리니까 나도 못 나가네. 예, 세상 모두가 다 함께 방역이 되지 않으면 사회가 굴러가지 않는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계층의 문제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돈 있는 사람, 가진 자도 이번에 분명히 받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뭐 더할 수 없이 뼈저리게 지금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 연대에 대한 그 마음가짐 이런 게 확실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정말 그런 그 논의를 우리가 좀 활발하게 하면서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론은 어떤 게 있을까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가 너무 지나치잖아요. 가진 자는 너무 많이 갖고 없는 분들은 너무 없고 이런 건데, 동물을 연구하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그 불평등이 너무나 불편해요. 동물계에는 그런 불평등이 없습니다. 동물도 보면 저 다큐멘터리 보시면 으뜸 수컷이 암컷 여럿 거느린다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수컷 하나가 암컷 여럿 거느리고. 근데 몽땅 거느리지는 못합니다. 만약 제일 힘센 수컷이 동네에 있는 암컷을 자기가 혼자서 다 가졌다. 그러면 나머지 수컷들이 이 동네에 있어봐야 별 볼 일 없네. 그래서 걔네들이 다 떠납니다. 걔네들이 다른 동네로 가버리면 거기 있던 암컷들 중에서 쟤네는 어디 가냐? 그리고 같이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제일 힘센 수컷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동물들은 보면 나눠요. 제일 으뜸 수컷이 제일 많이 갔지만 2등, 3등이 충분히 만족할 정도로 나눠줘요. 근데 지금 우리 호모사피엔스만 그걸 안 나누는 동물이에요. 점점 거부가 되고 안 줄라 그러고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데,
이런 구도가 오래 갈 수는 절대로 없거든요. 언젠가는 붕괴할 수밖에 없는 제도인데 그게 붕괴가 안 되고 최근에 들어서는 점점 악화되는, 미국이 제일 심한 나라고요.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심한 나라입니다. 이 빈부의 격차가. 그런 상황이 현대 자본주의로 끊임없이 가다가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요. 부자들이 나만 안 걸리고 나만 잘 먹으면 되는데 이 동네 이 떨거지들이 자꾸 아프니까 나도 못 나가네. 예, 자기도 나가서 편안하게 살려면 어느 정도는 나누고 어느 정도는 같이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번 기회에 분명히 알게 된 거거든요. 그거를 그냥 망각하기 전에 그러려면 어떻게 서로 나눌 수 있나 하는 거를 좀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강주희 선생님 오셨나요? 네. 강주희 선생님 마이크 좀. 질문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질문이 기억이 안 나. 하시고 싶은 질문 하셔도 돼요. 네. 아, 지금요? 예. 아, 뭐 상태적 전환 아니래도 아니어도 괜찮으시죠? 그냥 네. 아무 질문이나 네, 하셔도 돼요. 아까 중간에 그 무자비하지 않게 현재 방식, 그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대목에서 그러면 무자비하지 않게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은 뭘까? 이런 궁금증이 아까 스쳤거든요. 저 아이들하고 이제 텃밭도 하고 생물 다양성 이런 환경의 날에 대한 이제 이야기 나누고 얼마 전에 이제 최대중 교수님이 JTBC에서 수족관 가지 말아라 그 영상을 아이들에게 또 이제 연결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게 아이들도 머리로는 이게 이 방식이나 여러 가지 듣는 것들이 많으니까 머리로는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슴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집안에서부터 장벽이 많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사실은 이게 무자비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렇게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배운 것과 다르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 현재 무자비하지 않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그래서 그것들이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네. 네. 제가 사실은 무자비하게라는 표현을 쓸 때는 저 아이들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야말로 벌목하고 뭐 이런 그 사람들 그리고 그냥 야생동물들을 그냥 마구 잡아들이고 뭐 이러는 그런 사람들을 일단 얘기한 거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진짜 이제는 좀 멈춰야 되고 그게 그 어떤 경제 구도 속에서 돌아갈 수 있게 그걸 허용하거나 내버려두는 그런 일은 이제 정말 모두의 이름으로 그들이 그 돈 몇 푼 벌겠다고 그 짓을 하는 동안 인류 전체가 이런 일을 가끔가다 겪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당당히 우리가 요구해야 되고 그들을 막아야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무자비하게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아까 그 말씀이 저는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하는데 머리로는 이제 상당히 많은 걸 깨달았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그래도 한 발짝 앞선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길까 하는 게 이제 문제라서요. 저 사실 지금 우리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하겠다 그러고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으려고 하는데 그린 뉴딜이라고 그래놓고선 그린이 너무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이제 쓴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린 좀 보여달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 이렇게 명확한 경험을 한번 해보고도 자연 마구 건드리다가 지금 이런 무지몽매한 일을 당했는데 이참에 진짜 자연에 대한 이런 교육을 제대로 우리가 전 국민이 받아야 될 텐데 그런 건 왜 좀 안 하나.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 그랬는데 한국판 뉴딜에 그린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제가 떠들고 있는데 그래서 환경교사
우리 저 중고등학교의 환경 교사가 지금 한 20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멸종 위기종이라고 부르는데 그 원래 상당히 많이 시작했거든요. 김대중 정부 때 아마 시작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과목으로 채택이 안 되니까 다 그냥 없어지고 지금 한 20몇 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그래서 정부에다 제안서에다가 모든 학교의 환경교사 한 명씩 무조건 의무화하자. 그걸 뭐 입시 과목으로 꼭 해줄 필요도 없다. 입시 과목으로 하면 또 뭐라 외우느라고 뭐 환경 이런 거 이해도 못하고 그냥 외워가고 다 써야 되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요. 무조건 한 번씩만 있으면 그분들이 뭔가를 아이들이랑 할 테니까. 그래서 아이들 교육도 하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아이들 교육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교육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강사도 육성하고, 그분들이 끊임없이 같이 우리랑 이런 일들을 논의하고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참에 그런 인력을 좀 많이 양성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대한민국에서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수시로 자연에 대한 이런 교육 또는 체험 이런 걸 할 수 있게 그런 조직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지금 순서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잘은 모르겠고요. 다만 한 몇 주 전에 국무회의에서 환경교사 거는 진짜 아주 진지하게 논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학교의 환경교육은 좀 보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근데 저는 뭐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도 여기에도 어떤 환경 전문가가 한 분이 꼭 계셔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환경 교육, 환경 지킴이 이런 걸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도서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 시간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을까 하는데요. 예, 자유롭게 질문 원하시는 분, 예. 예. 저도 이번에 이렇게 위기를 느끼면서 그 지금까지와의 생활에서 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가 좀 막막한 감이 있거든요. 전반적인 저희가 뭐 벌목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없고 저는 가정주부로서 할 수 있는 뭐 그러니까 그 환경을 위한 먹거리를 좋은 먹거리를 사서 아이들 먹인다던가 아니면 재활용을 뭐 이렇게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던가 뭐 이런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구체적으로 행동 강령, 생활 수칙 아니면 그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뭔가 나는 그 진화 생태학자로서 이런 것들 이렇게 한다 좀 저희한테 팁을 주신다면 생활 속에서 환경을 위하는 길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TV에서 구단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구단 선생님은 제가 모셔서 한국에 가끔 오시고 그런데 오시면 뭐 언제나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얘기를 늘 하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뭐 내까짓게 내가 혼자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겠어? 그러는데 구단 선생님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거다. 너무 거창하게 이런 거대한 일을 해야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하고 내 옆집이 하고 그 옆집이 하고 모두가 하면 바뀔 거 아니에요. 저는 조금 제가 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요. 이상하게 제가 재물력이 제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로 없어요. 별로 원하는 게 없어요. 뭐 돈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근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참 행복한 사람인데 딱 한 번 저 미국 유학 떠나는 날 비행기 안에서 사진을 한번 잘못 봐가지고 제 인생의 꿈이 BMW 한 대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BMW 한 대 살라고 꿨는데 옛날 그 구형 BMW 너무 예뻐가지고 야 차가 이렇게 예뻐도 되나 뭐
그랬는데 결국은 BMW 못 타고 사는데요. 요즘 더 좋은 BMW를 제가 타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스, 메트로,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저 걷고 거의 뭐 차는 있어요. 집에 있긴 한데 한 달에 한 번, 두 번이나 쓸까 거의 안 쓰고요. 지금 10년 넘어 학교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왕복 한 7km 정도 되니까 만보 넘을 거예요 아마. 걸으면서 제가 그 덕에 그래도 이 정도, 이 나이에 이 정도 체격을 유지하고 산다고 확신하는데요. 걸으면서 그냥 제가 걸어서 내가 건강해지고 있구나. 지금도 조금은 건강해지고 있겠지. 뭐 이러고 이제 걷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씩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그리고 제 가방에는 언제나 이렇게 접는 저 시장 바구니가 항상 들어 있거든요. 동네에서 가게에서 깜빡 잊고 안 갖고 가면 동네 가게 아주머니들이 저 골려 먹는 게 이게 다들 취미세요. 아니 교수님이 어떻게 장바구니를 안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깜빡 잊어가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가게 다 왔는데 깜빡했으면 집에 다시 가서 가지고 와야 돼요. 조금 불편해요.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것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강의의 제목이 아주 불편한 진실과 조금 불편한 삶, 이런 제목의 강의를 하거든요. 미국 부통령 에아고가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쓰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분이 불편하다고 그랬던 것보다 훨씬 불편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은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깰 수 있는 방법이 어느 날 갑자기 마술과도 같은, 마법과도 같은 어떤 기술이 개발돼서 한꺼번에 이 문제를 다 해결한다? 그런 일은 아마 절대로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불편하게 살면, 조금 불편한 삶, 걷는 게 아무래도 불편하죠. 차 타면 편해요. 저도. 저 뭐 그래도 교수니까 학교 안에 저 차 세울 때 많아요. 저한테는. 딱 갖다 세우고 한 100m쯤 걸어서 딱 들어와서 앉아서 일하다가 차 타고 집에 딱 오고 그러면, 근데 제가 그러면 아마 한 10년은 더 일찍 죽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안 좋을 거고. 약간 불편하게 살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불편하게 살면 우리 건강도 훨씬 좋아지고 지구도 훨씬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자꾸 하자. 근데 우리나라 제법 잘하잖아요. 외국 가정에 이렇게 가보시면요, 분리수거 우리만큼 잘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자고 또 얘기를 정부에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러면 우리 참 잘하잖아요. 또 그것도 그 물이 이렇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 같이 나가면 안 된다. 많은 집에서 그것도 말려가지고 넣고 참 정성스럽게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이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만 우리가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인스타에 익명으로 올려주신 주민 질문인데요. 유튜브로 시청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부가 식당업을 하는데 앞으로 배달 부분이 점점 많아질 거라 예상하고 있지만 사람의 이동이 더 적어진다면 오프라인의 요식업은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교육 면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많은 게 대체된다면 굳이 학교에 의존하지 않고 홈스쿨 전환을 고려하는데요. 홈스쿨에서 사회성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좀 이따가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시고요. 그 음식점이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보면 배달 이게 뭐 사실은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겪기 전부터 이미
이미 그렇게 변하고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게 이 코로나 사태로 더 가속화된 것 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배달해 먹을 리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너무 많아요. 사실상 너무 영세한 음식점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뭐 조정이 조금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가 자꾸 가는 거죠. 왜냐면 퇴임들 하시고 딱히 그 제2인생 인생 2모작 준비들을 잘 안 하시고 계시다가 퇴임하시고는 딱히 뭐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치킨집을 내시고 망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되게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앞으로 죄송합니다. 그 배달은 뭐 어쩔 수 없이 늘어가겠지만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뜻밖의 좀 재밌는 관찰을 지금 제가 하나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대도시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대구나 뭐 이 정도 얘기겠죠. 우리나라 대도시들은 어떻게 너무 급속하게 발전을 하다가 지역 공동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구로구에 계신 분들이 나 구로 구민입니다라고 얘기 안 하시잖아요. 서울 시민이에요 이러시죠. 구로구에서 잠은 주무시지만 저 강남구에 가서 일하고 뭐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동네에 대한 소속감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저는 미국에서 한 15년 살다 왔는데 미국만 해도 그 도시 안에 예를 들면 보스턴에 제가 한 10년 살았는데 보스턴 살아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케임브리지 살아요 뉴턴 살아요 그래요. 그리고 되게 보면 그 동네에서 되게 모든 게 그냥 해결돼요. 저녁 때 뭐 친구들 만나기로 해도 동네 음식점에 이렇게 가는 거지 애써 저 보스턴 시내 한복판에 주차하기도 힘들고 뭐 이런 데 거기까지 안 가요. 근데 직장도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거기에 있어요. 아마 이번 이거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변할 게 직장 문화가 굉장히 많이 변할 거다 하는 거 모든 사람이 지금 이해하잖아요. 뭐 옛날처럼 그대로 하는 직장도 있겠지만 아마도 많은 직장이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집에서 일하라든가 뭐 출근하지 말고 동네 어디 일할 수 있는 곳에서 해서 뭐 올리라. 지금 직장 문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가 중간관리층이 사라질 거라는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일하다 보니까 계장님한테 보고하고 과장님 거쳐서 부장님 거쳐서 사장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막바로 사장님이 저기 다 됐으면 나한테 보내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구태여 회사들이 저 시내 한복판에 거대한 빌딩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면 아마도 서울의 삶이 만약에 그게 상당히 많이 변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았던 출퇴근 이게 굉장히 많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루의 일과 중에 제일 큰 시간을 출퇴근에 보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살잖아요. 저는 일찌감치 그거 떨치려고 제가 학교 근처로 이사하고 7km를 걸어서 다니는 건데 건강에도 좋고 전 좋아요. 출퇴근 문제가 뭔지 저는 잘 이해 못하고 10년 이상을 지금 살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생활을 조금 더 하게 될 것 같은. 그걸 왜 제가 느끼느냐면요. 저 요즘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네요. 어디 못 가니까. 동네에 돌아다니는데 마스크를 써도 서로 막 알아봐요. 이 동네 사셨어요? 아이고 예 저요 없어요. 요 골목에 안에 살아요. 아니 우리 동네 같이 사는 사람을 십몇 년 만에 처음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러고 제가 서초구에 가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뭐 먹고 싶은 생각은 지금 전혀 안 나는데요. 연희동에서는 음식점에 종종 가요. 왠지 그냥 우리 동네 사람은 그냥 음식점에서 마스크 벗고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렇다고 저 동네 분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침 튀기면서 먹지는 않죠. 제 아내하고 둘이 앉는 거고 그 사람 저쪽에 앉는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도 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지 못할 사람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구분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건 인간의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진화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참 못 볼 걸 많이 봤잖아요. 뉴욕에서 뭐 흑인 여성이 한국 여성을 중국 여성인 줄 알고 더러운 뭐 이게 왜 여기 와 있냐고 막 이렇게 했다는데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혐오에서부터 더러운 거 안 만질라 그러는 이런 혐오까지 사실은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이 그동안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모든 혐오의 근원은 병원균입니다. 우리가 외지인을 탁 들어오자마자 달려가서 막 끌어갖고 키스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저 사람이 무슨 질병을 갖고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혐오하는 아주 시시콜콜한 그런 것도 따지고 덤벼들면 진화의 초기에 그 사람이 무슨 병원균을 갖고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혐오를 한 거예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혐오 덕에 잘 되는 겁니다. 2m 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혐오라는 감정을 진화시키지 않은 동물이면 이거 왜 떼? 이럴 텐데 2m 떼라 그러니까 금방 알아들어요. 그렇지. 아니 저 사람이 어젯밤에 클럽 갔다 왔는지 내가 알게 뭐야. 탁 떼거든요. 그 혐오의 진화의 차원에서 보면 왠지 제가 구로구에 와갖고 모르는 분들하고 막 이러기는 조금 그런데 저 우리 동네에서는 좀 약간 마음이 편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어쩌면 혹시 우리 서울도 이제 출퇴근도 좀 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뭐 약간 연희동은 위험하긴 해요. 중국인도 많고 외국 사람이 많이 살아서 유입 확진자가 자꾸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하긴 해도 그래도 내 동네 사람에 대한 이게 조금씩 생겨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서울이 상당히 오래된 고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동체가 없이 그냥 전체가 하나로 그 괴물 도시로 됐던 서울이 어쩌면 서울 시내 속에서 지역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역에서 이렇게 깔끔한 음식점 이런 음식점들은 옛날보다 오히려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은 뭐 우리 무조건 뭐 인터넷에서 뭐 괜히 잘 뜨는 거기를 차를 타고 기어코 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역 공동체가 되면 동네에 있는 깔끔한 음식점을 우리들이 가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이렇게 인문학적이고 포괄적인 답이 돌아올 줄 몰랐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요. 저도 답은 잘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학교 가는 이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이유가 꼭 공부하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 아들은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공부하러 학교 간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 놀러 간다고 늘 그랬던 분인데 학교는 놀러 가는 곳이에요. 사실 학교 보면 놀면서 그 사회생활도 배우고 뭐 이런데 우리가 이놈의 끔찍한 입시제도를 잘못 만들어 놓고 학교가 그런 곳이 아닌 것으로 자꾸 지금 우리가 만들긴 했는데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면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그런 문제죠. 저는 홈스쿨링 한 아이들이 미국으로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가려고 그럴 때 인터뷰 여러 번 해봤는데요. 그게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마치 예상한 것처럼 만약에 이제 지역 공동체가 조금씩 생겨나면 학교를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더 많이 어울리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옛날에 살던 동네 물론 학교도 가지만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집어 던지고 골목길에서 그냥 파티 물고 놀고 이랬잖아요. 그런 저 세상이 좀 오면
그런가 하면 일면으로 아마 저 학교도 엄청난 변화를 이제 앞으로 겪을 텐데 유 교수님한테 많이 들으셨겠지만 엄청난 변화를 겪을 테니까 앞으로는 홈스쿨링 하는 것도 전보다는 굉장히 자유로워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생기겠죠. 네,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수님이 올 연초에 쓰신 칼럼 공감의 해 경자년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감은 우리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다. 쥐는 지혜와 풍요의 동물이기에 앞서 공감의 상징이다. 경자년이 우리 모두에게 훈훈한 공감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의 의미는 이런 미중유의 사태를 예측하고 하신 말씀은 아니었지만 공교롭게도 공감은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공감의 사회란 어떤 사회이며 왜 21세기에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아까 무슨 질문에 제가 연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연대를 하려면 공감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감과 연대는 함께 가는 저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이 이런 걸 밝혀내기 전까지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공감은 우리 인간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 쓰는 그 흰쥐, 요만한 생쥐도 실험을 해봤는데 같이 키우다가 한 마리씩 따로 이렇게 이제 케이지에다 넣어놓고 그 중에 그 누구는 밥을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이 밥 못 먹는 아이들이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밥을 받는 아이들도 안 먹기 시작합니다. 자기 친구가 못 먹고 신음소리를 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차마 못 먹는 거예요. 그런 하찮은 동물들에게도 그런 감정이 있다. 이건 뭐냐 하면 포유동물 아주 그 최초의 조상들에서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다 진화하면서 그대로 다 물려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감정, 진화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감정이라는 거죠. 그거를 어쩌다가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동안 우리는 공감을 없애는 방향으로 자꾸 사회가 흘러간 거죠. 아이들은 공감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국립생태원장 하던 시절에 하루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동네에도 외국인들이 제법 와서 살아요. 배를 타는데 요즘 고깃배 한국 사람 별로 안 타거든요. 선장님만 한국 이게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타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 공단에서도 일하고 농사 도와주는 분들도 있고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인데 학교 정문 앞을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보고 말았는데 그 아이가 그 다문화 가정 아이랑 둘이 손잡고 이렇게 교문 빠져나오는데 이 어머니가 막 달려가서 그 손을 떼고는 물티슈로 자기 아이 손을 닦아주는 장면을 제가 보고 말았어요.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다문화 가정 아이가 이렇게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던데 그 정도로 공감 능력이 없는. 근데 그 아이 둘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공감력을 없애는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저도 공감력이 이제 너무 많이 없어져가지고 TV 돌리다가 커피 한 잔만 안 마셔도 아프리카의 이 아이들에게 뭐 접종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빨리 돌리잖아요. 안 보고 싶어갖고 빨리 돌려버리는 무뎌졌다는 거죠. 공감력이라는 건 기르는 게 아니라 무뎌지는 거라고 저는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런 게 무뎌지지 않는, 즉 타고난 공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앞으로 그렇게 좀
변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번에 우리가 겪으면서 참 뜻밖의 그런 면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대구에서 병상이 모자른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우리가 병상 내놓겠다고, 그리고 도시락도 보내주고, 우리에게 그런 게 아직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교육이 앞으로 그런 공감력을 자꾸 우리 교육부에서 인성교육을 뒤늦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죠? 그렇게 썩 좋은 발상 같지가 않아요. 인성이 갑자기 뭐 교육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 현장,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전반에서 그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그 공감력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자꾸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번 이 사태를 겪으면서 또 그런 면도 우리가 조금 그래도 배우고 각성했다 그러면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말씀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전국의 유튜브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도로기적의 도서관에서 개최한 특별기획 코로나 이후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 3부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